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 주택부터 어르신 복지 분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도 우리 정신문화재단 기화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가 공공임대 분양을 확대하고 청약과 주택 구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 내 집 마련 정책을 보완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먼저 수치로 간략히 얘기하면 올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그리고 공공분양 네. 6만 5천 가구, 그리고 또 2027년까지 전체적으로 58만 가구를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골자고, 그리고 더불어서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무려 40년간 2%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겠다. 네. 보통 이제 지금 금리 보통 5, 6% 가잖아요. 근데 2% 오면 이제 굉장히 저렴하긴 한데, 그리고 나머지 시중 금리 5, 6%와 청년들의 2%의 이제 할인 금리의 차액분은 오늘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보통 다 네. 이제 그런 정책들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월세로 이제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청약 받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집값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보증금 자체가 워낙 높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도 5억이었는데 이걸 6억 5천. 네. 6억 5천 정도. 그리고 또 이제 그럼 그에 따라서 그 보증금이 부족하니까 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근데 이걸 이제 기존에는 3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 5천까지 상향을 하겠다. 대출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사실 그럼 나머지 또 차익은 어떻게 하나? 1, 2억은. 1, 2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은 사실 일단 적은 부담은 아니죠. 어쨌든 이러한 지원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희망을 준다는 것이고, 저는 찬성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결혼과 또 출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당연하죠. 같은데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리고 결혼해서 또 출산할 생각 더욱더 못 하는 거죠. 중요한 거죠. 네, 계속해서 출산이나 양육 관련 정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가족 양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첫 만남 이용권, 이게 제 일반 시청자분들께 봤을 때 첫 만남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혼해서 첫 애를 출산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고 둘째입니다. 둘째 이상부터니까 둘째부터 23년도에는 이제 2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네. 24년도 올해는 이제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데,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럼 이제 아기를 출산하면 이제 아기 용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러한 것을 이제 보탬이 되도록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취지인데, 어쨌든 액수 자체를 상향하는 것은, 왜냐? 물가도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제 인상을 해줘야 조금의 효용성이 있는 거죠.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쨌든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매달 애기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돈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모급여라고 해서 부모급여. 보통 이제 0세에서 갓 태어난 0세에서부터 1세까지. 보통 이제 23년도에는 0세는 이제 70만 원, 그리고 1세는 3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걸 올해 24년도에는 0세는 아예 100만 원. 네. 그리고 또 이제 1세는 이제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당연히 그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걸로 해서 이 정도는 인상을 해줘야 애 키우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보탬이 되죠. 저는 이 또한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아기를 출산하다 보면 선천적으로 좀 미숙아라든지 네. 좀 아픈 상태로 좀 태어나거나, 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좀 몸이 아프거나 이런 아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애들을 위해 가지고는 어쨌든 소득 요건과 관련 없이 의료비를 100%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23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을 이제 전 국민들의 국민소득을 쭉 종렬로 쭉 나눠 보면은 보통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나와요. 네. 중위소득 180% 정도까지를 작년에는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선천적인 미숙한 아픈 애들한테 의료비를. 근데 24년 올해부터는 그런 기준을 아예 전면 폐지하고, 선천적인 미숙아나 또 이상 있는 아기들에게는 의료비를 전면 지원하겠다. 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 그리고 뭐 주야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뭐 밤에 애가 열이 나거나 아플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럴 경우도 이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해서 전국에 이제 45개소를 이제 확대해서 만들어서 부모들이 특히 젊은 부모들이 아기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병원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 요지입니다. 네. 네,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죠. 뭐 싶은데요. 정작 또 일정 부분은 기존 해오던 것들인데 저 금액을 좀 인상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없던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경우도 이제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이런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짚어주시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출산 휴가거든요. 네. 예, 출산해서 이제 뭐 출산은 여성이 한다 하지만 혼자 애를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부담이 되니까 남편도 같이 이제 공동 출산 휴가를 해서 이제 육아를 하고 또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가 같이 이제 그 따스한 손길과 그 느낌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확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차원에서 육아휴직이 지금까지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 올해부터는 그 개월수를 18개월, 아, 그러니까 1년 6개월까지 확대를 하겠다는데, 예.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 기업들에 따라 다르죠.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다 그 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대부분 준수를 합니다. 근데 기업의 경우는 이제 그 큰 기업도 중소기업도 기업의 여력에 따라서는 급여를 100%다 주지 않고 쉬어라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기업의 경우는 50%까지 기존 본인이 받던 급여 50%만 지원을 한다. 그럼 50% 수입이 없어지면서 애를 키워야 되니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줘야만이 육아휴직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이 또 여력이 있는 또 인원수가 종업원 수가 많은 데는 네. 어느 부서 단위에 한 명이 좀 빠져도 그 업무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 몇 명 되지 않은데 그 중요한 업무를 하던 직원이 뭐 3개월, 6개월을 쉬어버리면 업무가 안 돌아가니까 다른 사람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소기업에서는. 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뽑더라도 한시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급여를 지급을 해줘야 육아휴직하고 있는 사람한테 휴직 기간 끝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왜냐? 그 사람이 전문가거든요. 아, 그 어느 기업에서 10년씩 15년 있었던 사람들은 예. 잠시 휴직이 있어도 돌아와서는 금방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놓칠 사람이 아니죠. 필요하죠. 네, 이렇게 좀 눈치 안 보고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5, 6년 근무를 하고 출산을 해서도 좀 자유롭게 한 6개월 정도 편안히 육아휴직을 좀 하고 다시 내가 업무에 복귀하고 또 육아휴직 기간에도 100% 본인의 급여가 보전이 되면 얼마나 편하게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런 환경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인구 감소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 예 중에 하나가 이런 지원부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이번엔 어르신 복지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이 6년 만에 인상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꽤 오랫동안 그 묶여 있었죠.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 해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제 인상이 되는 그 종류가 좀 나눠져 있어요. 이제 그 교통 도움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그 어린이들 저 등하교 시간에 교통 이렇게 신호등에서 이렇게 봉사해 주는 분도 있지만 네. 이제 그걸 이제 노인 일자리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계시고 또 이제 어린이를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든지 이런 도우미들도 있고 네. 또 보육 시설에서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이런 분들 경우에는 이제 23년에는까지는 이제 27만 원, 월 27만 원 받았는데 올해 이제 2만 원 인상해서 29만 원. 그리고 또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알바식으로 조금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들. 네. 예, 들어오시는 민원인들 안내해주고 서류 같은 거 복잡하니까 조금 이렇게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59만 원 정도였는데 24년 올해는 이걸 63만 4천 원으로 이제 인상을 수당을 올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건 모든 어르신들이 포함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뭘까요? 기초연금. 예. 기초연금. 우리 어머님도 받고 계시는데 어쨌든 월 32만 3천 원이었는데 23년도에 이걸 조금 인상해서 올해 24년부터는 월 33만 4천 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이제 정책이고 공약인데, 네. 뭐 오른 액수가 봤을 때는 뭐 한 10,000원 정도인데 그래도 어르신들한테는 그 10,000원도 굉장히 큽니다. 월 그렇죠.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25 전쟁이라든지 이제 월남전, 그러니까 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이제 상해를 입었거나 이런 그 참전 유공자들에게 이제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참전 네. 명예수당. 또 23년도에 월 39만 원에서 올해 24년도에는 이제 42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되게 됩니다. 아. 네. 네,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이 약 20만 원 증액됐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요. 네네. 그거 먼저 뒤에 얘기를 먼저 하면 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달라지 지원 금액도 달라졌어요. 네. 지금 그걸 아예 없애겠다는 거죠, 올해부터는. 이건 정말 필요하죠. 예. 그 중증 장애를 키우거나 같이 생활하는 그 자체부터 얼마나 고통입니까? 마음 아프고. 근데 거기에도 또 소득 기준을 둬가지고 금액을 달리한다. 사실 그거는 뭐 일종의 또 다른 그냥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증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는 자체가 그 생활이 넉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뭐 저는 참 잘했다 생각하고, 그다음 하나가 이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네. 이런 부분도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정말 필요한데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 이런 경우 이제 그 4인 기준으로 이제 월 183만 원. 것이 이제 또 6인 기준이 얼마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걸 다 조금씩 네. 다 이제 인상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주거, 의료 이런 그 부분들 이제 생계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긴급 지원 복지 제도인데, 여기는 사실 또 하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또 정부는 격차 없는 다문화 가정을 목표로 올해 다문화 가정의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다문화 가정,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한 지가 좀 꽤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결혼을 통해서 이주해 온 우리 국내 거주자, 그리고 국적을 취득한 우리 한국인이거든요. 네. 국제 결혼인데 대부분 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일시적 근로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일시적 근로는 원래는 다 일시적 근로를 하고 돌아가야 되지만 네. 간혹 거기에 또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형성하거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좀 포괄적으로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다문화 가정들이 어쨌든 간에 국내 정착해서 살아가는, 특히 이제 애가 출산하면 그 애가 그 적응하고 차별 없이 살아가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좀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당장 우리 일반 한국 학생들의 고등학교 고교 진학률과 네. 다문화 가정의 고교 진학률이 엄청 차이가 나요. 왜 그러죠? 우리 일반 가정의 한국인 가정의 고교 진학률은 70% 넘습니다. 네. 근데 다문화 가정의 고교 진학률은 겨우 40%입니다. 그 왜냐? 네. 그 학업 자체가 부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흥미를 놓치고 네. 중학교 정도에서 학업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조차도 안 가려고 하고, 가도 또 도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의 교육 예산을 어떻게든 좀 지원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만약 학교를 안 가게 되면 이제 직업 전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평상시 교육도 좀 지원을 해야 되지만 부모들의 어떤 경제적 능력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들의 어떤 취업 훈련, 취업 교육,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좀 동시에 좀 해나가겠다. 정말 저는 필요하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 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기회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168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골고루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도 그렇지만 또 이 출산된 그 애들의 교육 환경도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차별도 없잖아 있고 아직. 그러다 보니까 정신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심리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좀 상담을 받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죠. 저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다문화 가정의 이 심리 지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복지부가 학생과 직장인, 감정 노동자를 위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걸 조금 구분해서 보면 이제 학생의 경우를 보면 이제 학생이 뭐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을 다니면 특히 이제 대학을 다니면 아예 대학이 아예 대학은 전부 다 특히 이제 전문 대학은 그 주기별로 전문 대학 그 교육기관 인정 평가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받아야 돼요. 거기는 이제 인정 평가 항목 여러 개가 있는데 아예 학생 심리 지원 심리를 상담해서 지원하는 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아, 그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심리 상담을 어느 정도로 받느냐. 그건 기록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예 전문 대학 기관 평가 인정에 심리 상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평가 항목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실질적일 수가 있죠. 대학도 그렇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실직을 했거나 또 어째 실직을 해서 또 구직을 해야 되는 이 실직자 구직자의 경우에는 취업 불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취업을 해야 되는데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또 이 사회에서 또 받아주는 구조가 아닌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함들, 트라우마들, 스트레스들 이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74개 고용센터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신 심리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찰청이 또 아예 이제 또 좀 나서서 그 중증 정신 질환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경찰청과 전문 집단이 서로 손을 잡고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심리 상담을 해서 좀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든지 자칫하면 그래도 이제 생명을 끊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 이 정신응급 병상을 좀 아예 좀 확대를 하겠다. 네. 예, 지금까지 없잖아요. 있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워낙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24년부터는 아예 그 정신심리 상담 번호도 139번으로 통합을 하고 거기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보고 급하다 보면 전국의 정신응급병상에 바로 입원을 하게 해서 네. 심리 상담을 받도록 이런 그 병상을 앞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당 최소 한 병상 이상은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아, 예. 네. 좀 사회적으로 이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 살펴봤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시청자분들이 기억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이제 AI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어디였죠? 오송이죠. 충북 오송. 네. 충북 오송의 그 지하 횡단보도에 지하차도에 지하차도에 차가 갇혀서 여러 명이 그야말로 참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AI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홍수 통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다. 네. 그렇게 해서 기존에 한 3시간 전에 홍수 발령을 하던 것을 AI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빨리 촘촘하게 예보가 되니까 6시간 전에 미리 통제를 하겠다. 홍수 발령을 하겠다. 그럼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입된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우리가 또 그 정도 기술이 되는 국가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그 일상 자영업을 하는 분 중에 좀 참고를 해야 될 사항 하나 있습니다. 정육점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반드시 10만 원 이상 소비자에게는 현금 영수증을 발부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예. 만약에 발부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발부를 못 받은 소비자가 나중에 국세청에 그걸 하면 20% 금액을 거꾸로 포상금을 받아요. 네. 그럼 그 자영업자들은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